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참 제 소개를 하는 게 어색하네요. 저는 제 이름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제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 부끄러웠거든요. 박복자. 그게 제 이름입니다. 이름에 들어간 한자처럼 복복의 아들자를 써서 복 있는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딸로 태어나면서 그 복이 박복한 것으로 바뀌었나 봅니다. 하필이면 성이 박씨라 박복했던 걸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려가며 살았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늘 어려움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도 한 줄기 복이 찾아오는 듯 했으나 그것이 제 운명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계기가 되어버렸으니 이게 정말 제 복인 건지 아니면 불행인 건지 가늠이 잘 안 가네요. 제가 이 사연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 정답을 찾지 못해서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해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잘한 일이라고 응원을 해주신다면 제가 또다시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 박복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 자매 집 막내딸로 태어나 이번만큼은 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에 복자야 복자야 하고 태명을 불렀다고 했어요.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언니들이 있었는데 셋째 언니와는 6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집에 시집을 와서 할머니와 함께 밭일을 하며 저희 네 자매를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막내인 제가 봐도 우리 친정엄마는 너무나도 불쌍하게 사셨거든요. 저를 낳고 저에게 젖을 물리기도 전에 밭일을 나가셔야 했고 전화기도 제대로 터지지 않는 동네에서 고립되어 사셔야 했습니다. 제가 친정엄마였어도 너무나도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는 아들도 못 낳는 년이라고 어떻게 줄줄이 딸만 넷이나 낳을 수가 있냐고 매일같이 친정엄마를 구박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박을 받는 동안 친정아버지는 뭘 하셨냐고요? 정말 인간 말종 쓰레기가 바로 친정아버지입니다. 솔직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친정엄마가 구박을 받을 때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거들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너네 집안에 무슨 딸 귀신이 붙었냐? 어찌게 딸만 주이줄이 넷을 낳아. 학렬이 반반인데 어떻게 딸만 낳느냐고? 이 정도면 어디 저지가 붙은 게 틀림없다. 안 그러냐? 아유 엄마 내가 애초에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 순진하고 어려서 시키는 일은 잘할 거라고 하더니 아주 목속이야 목속. 저런 년이랑 어떻게 아들을 낳아. 에휴 없는 집안 딸년 데리고 오면 일이라도 잘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아들 하나를 못 낳아서 집안의 귀한 대를 끊어놓으려고 그래. 아주 무식한 년 같은 이라고. 그러길래 내가 두 번째로 성보내가 더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걔는 아들도 척척 잘 낳게 생겼더만. 걔는 무당이 팔자가 드세서 바람난다고 했다고. 내가 그 무당년 말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만이나 이 꼴을 보게 될 줄이야. 대놓고 그렇게 꼽을 주셨었죠. 언니들은 이미 나이가 많이 찼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모른 척했지만 고작 5살밖에 안 되는 저는 항상 울고 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엄마 옆에 가서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 엄마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저 또한 구박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었죠. 복자야 하고 부른 보람도 없이 아들이 아닌 딸년이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딸년이라는 말이 어릴 적부터 욕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알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었죠. 매번 누나를 부라리며 딸년이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첫째 언니는 시집을 갔고 곧이어 둘째 언니도 시집을 갔어요. 집안에는 셋째 언니와 저 그리고 부모님과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만 남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야밤에 목이 말라서 깼는데 친정엄마가 흐느껴 울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는데 엄마가 고개를 들지 않고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가라고 손짓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억지로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니 뺨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서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찌나 화가 나던지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와 안방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발로 밟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작은 방에서 저와 언니가 자고 있고 중간 방에서 할머니가 자고 있으니 친정엄마는 거실에 나와 숨죽여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편안하게 울 공간조차 없는 친정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빨리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서 번듯한 직장을 가져 친정엄마를 이 집구석에서 데리고 나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반에서 1, 2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고 대회에 나가면 무조건 상장을 받아오곤 했었죠. 그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내 팔자야. 전현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우리 집안을 일으킬 기둥이 되었을 텐데 하필이면 딸년으로 태어나서 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참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친정엄마는 또다시 구박을 받아야 했으니 제가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언니들도 참 너무했어요.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시집을 간 이후에 단 한 번도 시골에 내려오지 않았고 친정엄마에게 집에 놀러오란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남처럼 그렇게 연을 끊고 지냈죠. 제가 17살이 되었을 때 셋째 언니마저 도시로 떠난 뒤에 연락이 두절이 되었고 할머니는 친정엄마를 이잡듯이 잡았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정정한 모습으로 친정엄마에게 욕을 하셨죠. 그 봐라. 아들 하나 못 낳고 딸년만 저울저리 낳으니 딸년들이 하나같이 시집가서 연락 한 통 없고 취직해서 용돈 한 푼 안 주지. 아들놈을 낳았어야 나중에 우리 아들 모시고 살면서 효도할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딸년들에게 밥도 못 얻어먹고 지내면 다 네 탓이다. 알겠냐? 내가 이래서 네 눈이나 감고 죽겠어. 아휴. 친정엄마는 참으로 답답하게도 그런 말에 찍소리 한 번을 못 하셨어요. 저는 매번 궁금했죠. 왜 친정엄마는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이 집안에서 버티고 또 버티신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으로 기겁할 만한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어디서 갓난쟁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같이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리며 다딜 한 번을 안 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던 사람인데 모든 일은 친정엄마께 맡겨두고서는 바람을 피우셨던 거죠. 그것도 동네 다방에서 일을 하는 여자랑 말입니다. 떡하니 아들을 낳아왔다면서 본인은 앞으로 그 여자랑 살 테니 아이를 넷이나 키운 내가 아들 좀 잘 키워보라고 그게 네가 할 일이라며 친정엄마께 아들만 덜렁 던져두고 집을 나와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갓난쟁이를 맡게 된 친정엄마는 표정 한번 바꾸지 않으시고 그 어린 갓난쟁이를 한없이 들여다보셨어요. 그게 참 무슨 마음일지 지금은 이해가 가네요.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을 텐데 아들 하나 못 낳았다고 수없이 많은 구박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남의 배를 통해 태어났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저는 친정엄마가 이러다 쓰러지는 건 아닐지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그동안 참 많이도 일을 갈고 있었나 봐요. 갓난쟁이가 집에 들어오고 아버지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되던 날 홀연히 사라지셨거든요. 그날 밤의 꿈이었는지 아니면 진짜였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한참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기분이 들었는데 그게 친정엄마의 손길이었나 봐요. 아침부터 갓난쟁이가 우는 소리에 일어났는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다짜고짜 저에게 버럭하시더라고요. 이 망아년이 어디로 사라진 게야 도대체. 야, 너도 모르냐? 네 엄마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정말 모르는 게야. 아는 게 있으면 당장 말해라. 엄마가 가긴 어딜 가요. 엄마가 어디 갔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시장 간 거 아니에요? 에휴, 답답하. 지혜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섰는지도 모르는 딸년이라니. 이봐라 이봐. 여기 쪽지 한 장 남겨놓고 탈랑 사라졌다. 이 망아이언 돌아오기만 해봐라. 아주 탈이 몽둥이로 확 번질러버려서 어디도 못 나가게 하던지 해야지. 할머니는 친정엄마가 쪽지 한 장을 남겨놓고 떠났다면서 저에게 쪽지를 집어 던지셨어요. 쪽지에는 복자야 미안하다 딱 7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보고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친정엄마가 저를 버리고 떠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속이 개운해졌어요. 술주정뱅이에 손버릇까지 나쁜 데다가 밖에서 낳아온 아이만 덜렁 던져두고 두 집 살림하러 나간 아버지, 허구헌 날 아들 못 낳은 년이라고 부려먹는 할머니 밑에서 이 긴 세월을 버텨냈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죠. 저는 친정엄마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3년을 그 집에서 버텼습니다. 여자가 공부를 해서 뭐 하냐는 할머니의 구박을 이겨내며 친정엄마가 사라졌으니 저보고 학교도 그만두고 막내 동생을 책임지라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타박과 구박뿐만 아니라 물건이 날아오기도 했지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얼굴에 난 생채기를 발견하신 선생님께서 저에게 집안 사정을 물어보셨고 저는 그제서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참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정이 많고 정말 저에게는 둘도 없는 은인 같은 분이셨어요. 하늘은 항상 이겨낼 수 있는 고통만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딱 죽고 싶다고 생각했을 시기에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를 서울에 있는 친척집으로 몰래 보내주셨어요. 이런 집안에서 제 머리를 썩히는 것보다 서울에서 혼자 버티며 사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서울에 다짜고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친척분께서는 불임으로 인해 자식이 없으셨고 기꺼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20살이 될 때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생님의 친척 어르신 집에서 신세를 지고 20살이 되자마자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학비가 없었거든요. 20살이 될 때까지 친척 어르신께서 먹여주고 재워주셨고 은사님께서 간간히 생활비를 보내주셔서 버티고 살았지만 제 똑똑한 머리도 시골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였더라고요. 명문대도 아니고 서울에서 그나마 조금 이름 있는 대학에 붙었지만 학비가 턱없이 모자랐고 학비까지 손을 벌릴 순 없는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고향집에서는 어떻게 알고 선생님께 우리 딸년 찾아내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셨대요. 결국 선생님도 버티다 못해 정운을 가셨고요. 고향집에 손을 벌릴 수도 없고 제가 벌어서 학비를 마련해야 했는데 그러려니 또 돈이 아깝더라고요. 저는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시골에서 자란 데다가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부모 없이 혼자 산다고 하니 만만해 보였던 거겠죠. 월급을 주기로 한 날에 주지 않기도 하고 임금을 떼어먹기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복자야, 이름 따라 팔자도 따라가는 거다. 박복자가 뭐니? 하면서 제 이름을 운운하며 개명을 하라고 하기도 했죠. 참 사회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긋지긋한 가족들과 인연을 끊었더니만 동떨어진 사회에 저를 갉아먹으려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하루하루가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내던 와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도 지쳐 힘드니 주말에 홀로 작은 월세방에 있는 게 싫어서 도서관을 다니며 책을 읽었어요. 매번 책을 돈 주고 사는 것은 사치라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었는데 남편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매번 창가 쪽에 있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니 저에게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남편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은 받았지만 제가 사는 게 너무 퍽퍽하고 힘들어서 그동안 연애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모태솔로로 살다가 남자의 지긋한 시선을 받게 되니 조금씩 저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처음엔 아주 사소하게 책으로 대화를 시작해서 저희는 점점 진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인생을 그려보고 싶은지 따위의 이야기를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툰 감정을 보듬어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생활을 보고 자라며 오히려 두려움이라는 게 가득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모든 사정을 이해해주며 절대로 그런 삶을 살게 냅두지 않을 거라고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못된 할머니를 보고 자라서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가, 너 참 고생 많았지?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의 그 강인함과 성실함 내가 잘 알고 있어.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많이 힘이 됩니다. 너는 우리 집에 정말 큰 축복이야. 아들 녀석도 너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집 잘 왔다 아가. 내가 너 많이 아껴줄게. 저도 어머니와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저에게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충고 기꺼이 받아들여서 변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내가 잔소리를 할 게 뭐가 있겠니? 너희 둘이 사는 건데 앞으로도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린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의 꿈도 꼭 이루도록 하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저에게 고생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는 자식들 쑥쑥 낳고 행복한 인생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셨어요. 그게 참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죠. 행복이라는 것은 늘 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름 따라 팔자 따라가는 법이라고. 박복한 제 인생에 그런 빛이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겠습니까?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에게도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꽤 많은 도서관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남편이 사서로 일을 했으니 직장을 잃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죠. 남편은 도서관 사서 자리가 쉽게 나지 않아 꽤 오랜 시간 실직 상태로 머물러야 했고, 제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앞으로 조금만 더 잘 버텨주라고 그렇게 저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저에게도 일이 생기고 말았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신을 하고 일을 하기 어려워지자 회사에서는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빙빙 돌려 했어요. 임신을 한 직원에게 힘든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나중에 휴직을 하게 되면 어차피 남은 사람들이 불편해진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래도 제가 돈을 벌어 버텨야만 했기 때문에 저는 꿋꿋하게 그 무시를 이겨내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스트레스였을까요? 제가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유산이라니. 배 속에 멀쩡하게 잘 있던 아기가 갑자기 유산이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저 어떡해요? 제가 너무 제 몸을 살피지 못했나 봐요. 아이가 하늘나라에 가버렸대요. 어머님, 저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다시 임신하면 되지. 어차피 태어나질 못했을 아기다. 태어났다 해도 어딘가 멀쩡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마음 추스르고 아이 가질 생각을 해라.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유산을 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태어났어도 멀쩡하지 못했을 아이라면서 빨리 다시 임신하면 된다는 말을 위로랍시고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제 편이 되어 주겠다고 인자한 얼굴을 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제 유산 소식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앞으로는 일을 해도 임신한 티를 내지 말고 일을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주지 않겠냐고요. 유산을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만 다들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민망했겠죠. 저는 오히려 그 시선이 너무 불쾌하고 힘들었습니다. 결국 2달을 더 버티며 다니다가 심각하게 우울해져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남편을 붙잡고 오열을 했어요. 남편 또한 저에게 미안하다며 같이 눈물을 짓고는 일을 그만두고 잠시 쉬다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자고 저를 다독였죠. 하지만 저는 그 사이에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 고민을 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너무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한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나가서 돈을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조금 쉬고 있어. 당신에게는 지금 안정이 필요한 시기야. 내가 가장이잖아. 내가 우리 가족이랑 당신과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될 아이를 위해서 노력할게. 제발 견뎌내줘. 남편은 진심으로 저를 위로했고 저 또한 남편의 그런 마음에 용기를 얻어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제 마음의 불안함을 어떻게든 해소해주고 싶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취업이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서 자격증으로는 더 이상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점점 떨어져가는 쌀을 채우기 위해 일용직 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일은 너무 힘들고 위험하지 않어? 우리가 시댁에 조금 손을 벌리더라도 당신이 제대로 취업을 했으면 좋겠어.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걱정 마. 우리 가족의 위기일 때 초인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어떻게 어머니께 손을 벌릴 수 있겠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 일하면서 취업 준비 잘할 수 있어. 그래도 너무 걱정돼서 그래. 한평생 몸을 써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공사장 가서 일을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당신까지 그러면 나 정말로 살아갈 힘이 안 날 것 같아. 여보, 내가 당신을 걱정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한 번만 믿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그렇게 공사장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말 잡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금방 자리를 잡아서 다른 현장에서까지 남편을 불러주곤 했어요. 이 일이 힘들고 고돼서 그렇지 적응하고 나니까 임금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남편은 오히려 이 공사판에 뛰어들게 된 것이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었어요.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해진 느낌이 든다면서요. 그렇게 공사장 일을 한 지 4년이 흘렀고 저는 그 사이에 어여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유산으로 인해서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틀어지고 어색해지긴 했지만 아들을 낳으니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주셔서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을 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까지 손수 준비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해주셨어요. 유산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텐데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던 것 같다면서 저에게 진심을 보여주셨고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와 좋은 사이로 남아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여쁜 아들, 든든한 남편, 그리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저에게 사과를 해주신 어머님의 마음까지 다시 한번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싶었지만 늘 그렇게 마음을 놓았을 때 사건이 터지고야 마는 법 아니겠습니까?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루는 아이와 함께 놀아주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전화벨 소리가 어마무시하게 울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학병원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등줄기를 타고 땀 한 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남편이 현장에서 낙상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링거액을 주렁주렁 달고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빠르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게 사인을 하고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한 채 남편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고 시어머니께서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달려오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뿐인 내 아들이 무슨 사고를 당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의식이 없다니 수술이라니. 이게 다 어찌된 일이냐? 그거 글쎄, 현장에서 낙상사고를 당했대요. 저도 아직 자세한 이야기는 듣질 못해서 그저 그 애가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수술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밖에 못 봤어요. 에라이 망하려나. 그러니까 네가 회사를 그만두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내 아들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닥달을 했으면 우리 아들이 공사장에 가서 일을 했다가 이런 사고를 당할 수가 있냐고. 우리 아들 병신되면 그거 다 네 탓이다.
어떻게 우리 아들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어머님, 저도 지금 속상하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그 애가 다친 거 저도 속상해요. 저도 못 견딜 만큼 무서운 일이라고요. 네 인연 이름이 박복자인 거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 팔자가 어찌나 개떡 같은지 우리 아들이 너 만나고 도서관도 사라지고 첫째 아이도 유산되고 이제는 지 남편 목숨까지 앗아가려고 박복한 팔자에 이 박복한 년아. 네가 어찌 우리 아들을 잡아먹냐. 네가 어떻게. 사정없이 제 등짝을 후려치면서 박복한 제 이름 탓이라고 제가 남편을 잡아먹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저라고 지금 상황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엄청나게 속상한데 저를 붙잡고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은 제 탓이라고 하니 눈물이 줄줄 흘러 멈추질 않았죠. 몇 시간이 지난 건지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긴 시간이 흐르고 울다 지쳐서 쓰러진 와중에 남편의 수술이 끝났다고 간호사가 절 깨우더라고요. 남편은 다행히도 하반신 마비까지는 피했지만 평생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절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척추를 다치면서 신경이 손상이 되었고 그게 오른 다리에 마비를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을 꾸준히 받는다고 쳐도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나마 수술이 잘 되었고 중요한 신경을 피해가서 하반신 마비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좋은 징후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오른쪽 다리를 평생 절게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시모는 목숨이라도 건져서 다행이라며 온갖 신을 다 찾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물론 남편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오른쪽 다리만 다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었지만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수도 없이 불어나는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던 찰나 시어머니께서 집을 팔아 병원비를 대주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이 아주 작은 집이었기 때문에 팔아치운다고 해도 앞으로의 생활과 병원비, 치료비, 재활비 생각하면 턱도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했죠. 저는 다시 일을 나가게 되었고 그 사이에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시어머니께서 병간호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방 2칸짜리 집에서 시어머니와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은 무척이나 불편했기에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좁은 공간에서 원망을 듣는 것보단 넓은 공간에서 요리조리 피하며 잔소리를 듣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은 퇴원을 했고 집에 들어와서 지내게 되었어요. 다리가 불편했기에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거의 안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혼자 이리저리 적응을 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무척이나 속상해하시며 제 탓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된 것이 다 네 탓이다. 네 탓이야. 네 이름 따라 박복한 년 만나서 우리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 일어서지도 못하고.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왜 제 탓이에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네가 이런저런 핑계만 대지 않았어도, 네가 이만 그만두지 않았어도 우리 아들이 공사반에 가서 구르다가 이런 사고를 당할 일이 있었겠냐 이 말이다. 이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어머님. 누가 떠민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였잖아요. 제발, 제발 그만하셔요. 우라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그만둬? 그래서 우리 아들 치료비 보장은 언제 나온다냐? 산재철인지 뭔지 도대체 언제 해준다는 거야? 그런 거나 빠뜩빠뜩 알아보지 뭐하고 있어? 남편이 대기업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었거든요. 저는 열심히 출근을 하면서 산재 처리에 대한 부분까지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기업 간의 민감한 문제라서 꽤 오랜 시간을 질질 끌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사고를 당한 지 1년이 지나서야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산재 처리를 받고 난 이후에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 뭐 별의별 조건이 붙고 도장도 찍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속상했죠.
누구는 평생 다리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큰 회사에서는 돈만 쥐어주고 끝내려고 하니 보상 이야기를 꺼내자 시모가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버럭하더라고요. 고작 얼마나 준다고 지금 그걸로 생색을 내고 앉아있다냐. 너는 내가 똑부러지지 못하게 돈을 더 뜯어낼 생각을 해야지. 고개만 끄덕거리다가 왔어. 시모의 타박은 날카로웠고 무서웠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편은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또 몇 개월이 흐르고 난 뒤 저희는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이사냐 싶으시겠죠? 시어머니께서는 좁은 집에서 방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다면서 공간이 넓어야 남편이 한쪽 다리로 생활하는 것에 적응을 하지 않겠냐면서 이사를 가자고 하셨어요. 적어도 방이 서너 개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저에게 산재 처리받는 것을 어떻게든 더 받아와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하기나 하겠나요?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따라와서라도 무조건 협상을 하겠다고 하셨죠. 나이를 70을 넘긴 사람이 어찌 그리 정정한지 꼭 제 할머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죠. 결국 시어머니 말대로 저희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서울의 중심 지역은 아니지만 조금 외곽에 큰 공원이 있는 동네로 무려 50평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솔직히 저도 어안이 조금 벙벙하긴 하더라고요. 이사 준비도 별로 할 게 없었어요. 남편과 살면서 짐이 많은 것도 아니었었고 아이도 아직 어려서 장난감 몇 가지 있는 게 전부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집으로 합가를 하시면서 대부분의 짐을 버리셨기 때문에 50평형대 아파트가 횡댕구리해 보일 정도로 크게 느껴졌죠. 게다가 남편이 다리 때문에 불편하니까 짐이 많으면 어떤 사고로 이어질지 몰라서 최대한 짐을 줄이기로 했었고요. 그렇게 버릴 거 버리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 큰 차도 필요 없겠더라고요. 용달차 하나로 다 날라도 될 정도였어요. 이사를 가기 전날 남편과 저는 손을 꼭 붙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바랐던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 큰 집에서도 살아볼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오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아침부터 일찌감치 이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먼저 용달차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데리고 집 앞에 나와 놀아주고 계셨죠. 저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며 짐을 나르는 것을 돕고 정리할 것들을 죄다 정리해가며 이사짐을 쌌습니다. 그렇게 오전이 전부 지나고 나서야 용달차에 짐을 다 싣고 움직이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텅 빈 집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렸죠.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서는 제발 무탈한 생활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채 올라타려고 하는데 시모가 저를 턱하니 붙잡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몰라 시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 너는 지금 어디로 올라타려고 그래? 여기 네 자리가 있냐? 네? 저 구석에 앉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삿짐도 다 실었으니까 이제 새 집으로 갈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말이다. 새 집에 갈 참인데 너는 왜 따라오려고 하냐 이 말이야? 그럼 제가 여기 남아서 뭐 다른 거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에 하면 되고 짐도 더 챙길 게 없는데요. 나 참 이렇게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거니? 너는 눈치가 없는 거니 뭐니? 우리 아들 다 잡아먹은 주제 어디 새 집까지 따라가려고 하냐고. 저는 어머님 말씀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저는 새 집에 안 따라가고 어딜 가요? 어딜 가긴 그걸 내가 어찌 알아? 너 알아서 하는 거지. 너 오갈 곳이 한 군데도 없냐. 이사하는 날 새 집으로 가서 이삿짐 정리해야 하는 게 맞는데 어딜 가라고 하시는 건지 어머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거 눈치 없는 거 맞네. 도대체가 박복한 삶을 얼마나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아 새로 이사가는 집엔 이 방 없다고? 제 방이 없다니요? 니 년 쓸 방 없다고? 근데도 따라오겠다고? 거짓말이다. 우리 손주방, 내 방, 우리 아들 방 그리고 옷이랑 짐 넣어두는 방 하나 쓰면 딱이지 않겠니? 네 방이 어딨어?
한평생을 그이랑 같은 방을 썼어요. 당연히 이번에도 그이가 쓰는 방이 제 방이죠. 부부가 각 방을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 정말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는구나. 우리 아들 새 출발하는데 너 필요 없다. 다리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인데 거길 따라붙어. 우리 아들 말이다. 이제 집에서 조금씩 걸어 다닌다. 곧 회복 다 할 거다 이 말이야. 너 같은 박복한 년이랑 살다가 또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꺼지라고. 지금 저한테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어우냐, 니년 얼굴만 봐도 우라통이 터진다. 우리 아들 잘못된 게 전부 니 탓 같아서.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새 집에 니년이 누울 자리도 없으니까 따라오지 마라. 설마 이 수모를 겪고도 따라오겠다는 거 아니지? 어머님, 지금 그 말에 후회 안 하시겠어요? 과연 누구 방이 없을지 제가 똑똑히 확인이라도 시켜드려야겠어요? 뭐야? 우리 아들 집에 내 자리가 왜 없어? 그동안 2년이 나가서 그 푼돈 벌어온다고 내가 평소 말 다 들었던 거 잊었냐? 우리 아들 마음은 내가 최고로 잘 알아. 내가 앞으로 우리 아들 보살필 거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참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한테 박복한 년이라고 남편을 떠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남편을 의지하며 살았던 시간, 남편이 저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그 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버팀목이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쉽게 떠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시모의 그런 마음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어쩔 수 없이 서류 한 장을 꺼내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깟 서류가 뭐라고? 신문서 아니냐? 잠깐만. 이상하다 얘. 왜 우리가 이사갈 집 주소가 적혀있는데 명의자가 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니 이 집이 얼마짜린데 전세로 가는 거 아니었어? 우리 아들이 산재 처리받은 비용으로 전세 얻은 게 아니라 네 집이라고? 저희가 큰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드디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이 사고를 당한 지 얼마 안 되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을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은 병원에 누워있지. 불어나는 병원비에 일을 시작하였을 때 회사로 웬 남자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시냐 물었더니 사설 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탐정이라고 하면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직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찾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제 나이 40이 다가올 때까지 소식 한 번 없었던 친정엄마가 저를 찾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친정엄마를 만나겠다고 했고 친정엄마와의 몇십 년 만의 만남에 밤에 잠도 못 이루었어요. 남편의 병실에서 밤을 꼴딱 새면서 남편에게 두런두런 지난 일을 이야기하며 친정엄마가 저를 찾고 있다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제발 좋은 만남이 되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늘 가슴 아프게만 묻어두었던 장모님이었잖아. 지금이라도 소식을 알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여보, 잘 만나고 와.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든 당신이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장모님이 건강하시고 잘 지내셨다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사신 것에 대한 축하를 드리고 장모님께서 잘 못 지내셨다 하면 앞으로 당신이 잘 보살펴 드리겠다고 해. 저는 남편의 말에 힘을 얻었고 친정엄마를 드디어 만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친정엄마, 정말 말로 물어보지 않아도 참 많이 고생을 하셨겠구나 싶을 정도로 쭈글쭈글한 노인네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하고 싶은 말이 잔뜩이었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지도 못할 만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울다 보니 친정엄마가 이제 와서 왜 저를 찾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넌지시 물어보자 그제서야 친정엄마께서는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친정엄마가 그렇게 야반도주 하듯이 집을 나가서 무작정 서울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와서는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하고 길거리에서 야구르트와 우유도 판매해보고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이사할 시간이 모자랄 만큼 쪼개서 일을 했고 열심히 살아서 돈도 모았다고 하셨고요. 자식들은 하나같이 연락이 안 되지
유일하게 저만 그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어마어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연락을 받으셨대요. 친정아빠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문제로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올 수 있냐고 하더래요. 우리 친정엄마 야반도주를 했으니 이혼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황급히 고향에 내려갔더니만 이미 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그 집에서 내연녀, 혼외자 아버지 셋이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돌아가신 거라 했대요. 근데 법적인 부인이 우리 친정엄마니까 엄마한테 재산이 다 가게 생긴 거지요. 그 밭이며 집이며 시골이라고 해도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으니까 재산이 꽤 된 거예요. 아니 자식 새끼 타버리고 도망간 주제. 이제 와서 그이 죽었다고 재산 탐내는 건 좀 아니지 않겠어요? 상속 포기하고 우리 아들한테 이 재산 다 넘기세요. 우리 아들이 이 집안 기둥 노릇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돈 꿀꺽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고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더 말이죠. 이미 아버지는 화장을 한 뒤였고 혼외자는 친정엄마가 이혼도 안 해주고 도망을 가버렸으니 내연녀의 자식으로만 호적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자식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상간녀 주제에 무슨 수로 그 재산을 빼앗아 오겠어요? 본처가 있는데요. 게다가 화장을 해버려서 유전자 검사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애초에 혼외자를 호적에 올리지 못한 것도 친정엄마 동의가 없었을 뿐더러 소송에서 올리느니 내연녀가 양육비 주면 자기 호적에 올려서 키우는 게 속 편하지 않냐?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살았던 건데 이렇게 재산 문제가 엮여질 상상도 못한 거지요. 우리 친정엄마한테 지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면서 돈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순간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친정엄마가 분해서 돈 못 준다고 한 겁니다. 고생을 하면서 살아? 딸만 열어 낳았다고 사람 새끼 취급도 못 받고 살았는데 이거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복수지. 그 돈이 그 천한 딸년들한테 갈 걸 생각하면 죽어서도 곱게 모실 테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니년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다 내 몫으로 가져가련다. 뭐라고요? 아니 도망간 주제에 무슨 돈을 텄네. 내가 아직 소송이라도 해서 찾아올 거야. 하지만 내연녀가 아무리 용을 써봐야 본인 지분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동안 생활비를 받았었으니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결과였죠. 뭐 사실혼이라고 바락바락 우겨봐야 내연녀인데 무슨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친정엄마는 내연녀 때문에 그놈이 가출한 거다 하면서 상간녀 소송까지 걸겠다고 하니 내연녀가 제발 양육비라도 달라고 울고불고 했나 보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 그 내연녀한테 썩 꺼지라고 하셨대요. 니년 모자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 내가 내 딸들한테 나눠주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는 절대 못 주지. 친정엄마는 몇 개월 동안 내연녀가 재산을 포기할 때까지 돈 한 푼 안 주고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내연녀는 돈 한 푼도 못 받고 포기해버렸고요. 그래서 친정엄마는 그 재산을 다 가지게 되었는데 첫째 언니부터 셋째 언니까지는 애초에 연락이 되질 않았대요. 저랑도 언니들이랑은 연락이 안 되는 사이였는데 혼자 꽁꽁 숨어서 산 친정엄마가 무슨 수로 연락을 했겠어요.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거든요. 나중에 딸년들이 재산 소식 듣고 탐이 나면 소송이라도 걸지 않겠니? 그러니깐 일단 재산들은 전부 다 네가 가지고 있어라. 엄마, 이제라도 팔자 폈다고 생각하고 펑펑 쓰시면서 사시지. 이걸로 해 저한테 다 주세요. 됐어요. 엄마 쓰세요. 내가 이 큰 돈 가지고 있어봐야 쓸 데도 없다. 나 암이란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고생하고 살았더니 글쎄 암이라네. 얼마 못 산다더라. 지저분하게 돈 가지고 싸움하느니 그냥 우리 막내한테 다 주자 싶더라. 그 집에 너만 두고 나온 게 내가 늘 마음에 걸렸어. 고생 많았지. 아유, 내가 너라도 챙겨 나왔어야 했는데 그럴 정신이 없었다. 정말 미안하다. 엉엉 우시면서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통장 4개를 받았습니다. 언니들 목 3개, 내 목 1개. 혹시 몰라 친정엄마가 나눠둔 것이었어요.
언니들이 10년 이내로 찾아오면 주고 아니면 그냥 저에게 다 가지라면서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이 그렇다 하대요. 근데 그 땅값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향집 근처가 개발이 되면서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 시모가 이사 타령을 엄청나게 했어요. 남편 산재 처리받은 돈 불려오라고 했고요. 저도 오만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돈으로 집을 사야 하나 엄청 고민이 되어서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산재 처리 나오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려나? 그냥 이 돈으로 집을 먼저 구하는 게 좋으려나?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사실 산재 처리 그거 받을 수 없을 거야. 현장에는 규율이 있거든.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데 내가 워낙 베테랑이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 규율을 어기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마 산재 처리 못 받을 거야. 위로금 조금 나오는 걸로 끝일 거야. 미안해 여보. 저는 그 말에 어리 빠지고 말았죠. 산재 처리 보상금 받을 생각으로 시모가 날뛰고 있었는데 그 돈이 물 건너가게 되었으니까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할 텐데 친정엄마가 준 돈의 존재를 시모는 모르니까 이 돈을 써서 집을 사고 산재 처리 받은 걸로 속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여보, 내 명의로 집을 사고 산재 처리 그거 받은 걸로 치자. 어머니께 그렇게라도 속여야 내가 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내 돈으로 집을 샀다는 거 알면 언니들 못까지 다 쓰자고 어머님이 분명히 돈 욕심내실 거야. 앞으로 이 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돈인데 그렇게 쓰면 또 안 되잖아. 당신 산재 비용이라고 하면 어머님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거야. 어머님이 등기부등본 떼볼 것도 아니고 아예 전셋집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래, 당신 말 듣고 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자. 내가 정말로 미안해. 근데 이사 가는 날 시모가 나한테 그 집 우리 아들 집이니 내 자리 없다고 이혼하라고 할 줄 알았겠어요? 결국 저는 분에 못 이겨서 집 문서를 시모에게 던져주고 말았던 겁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면 우리 아들은 돈 한 푼을 못 받았다는 소리야? 네, 위로금으로 500만 원 주더라고요. 그것도 직원들끼리 삽실반 모은 거라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아들이 규율을 어겼다고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걸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게. 그 애는 짐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하도 김칫국을 마시니까 말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우리 아들이 어떻게 돈도 못 받고 평생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뭘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집에서 재활 치료해야죠.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겠구나. 그러면 우리 아들 말짱해질 때까지 내가 옆에서 지켜봐야지. 아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 방 쓸 게 없잖아요. 그이 방, 제 방, 아의 방, 옷하고 짐 두는 방. 어머님 어디서 지내시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집도 절도 없는 늙은이를 버리려고 하는 거야. 어머님은 저 집 있고 절 있어서 버리려고 하셨어요? 쌤이네요. 사색이 된 시모를 팔짱 끼고 바라보고 서 있으니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도대체 왜 와이프를 이잡듯이 잡는 건지 나는 이해가 도통 안 가네요. 사고를 당한 것도 내 잘못이고 아이가 이 상태였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와이프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이름 따라간다고 박복하니 뭐니 하는 거 이거 선 넘는 일이 아니겠어요. 와이프가 이사 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다리가 불편해서 참고 있었는데 아이까지 차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듣고 있으니 도무지 못 참겠네요. 누가 누구 보고 이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엄마랑 같이 못 살겠다고요. 아니 이 늙은 어미를 어떻게 아들까지 모르는 척 하겠다고 할 수가 있어. 예 미안하다. 미리 말을 해줬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말 안 했지. 미리 말했으면 와이프에게 남아있는 돈까지 전부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셨겠죠. 이제 와서 무슨 반성을 하시는 겁니까? 예? 예, 내가 잘못했다. 아유, 늙은이가 주책을 부렸어. 2번 다시는 못된 말 절대로 하나마. 너희까지 나를 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라고. 한 번만 봐줘라. 아니 어미잖아. 이제는 싫습니다. 차라리 이모 집에 가 계세요. 아저씨 여기 첫 출발할 거요. 정말로 나를 버리고 가겠다고? 내 아들인 내가 나를 버리고 가겠다고?
제가 언제 빈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머님?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정말 저랑 아이만 태워서 차를 출발시켜버렸어요. 사이드 미러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는 시모를 보니 마음이 오묘하더라고요. 새 집으로 이사 간 지 일주일 뒤 남편에게 시모 불러오자고 했습니다. 미운 정도 정기라고 마지막에 초라하게 멀뚱히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모네 댁에서 며칠이나 더 지낼 수 있겠어요? 다 늙어서 눈칫밥 먹어봤으니 조심하겠지 싶기도 했고요. 일주일 동안 시모가 질질 짜면서 저에게 수도 없이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고 빌기도 했고요. 게다가 저는 아픈 남편 버리고 이혼할 생각 전혀 없었으니 시모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의 든든한 버드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평생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해도 제가 정말 존경하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라 떠날 맘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시모를 용서해야 하지 않겠어요? 일주일 뒤에 이모집에서 시모가 우리 집으로 왔고 그때부터는 저에게 찍소리도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갈지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시모가 찍소리도 못하는 걸 보면 앞으로도 이러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친정엄마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미 전이가 시작되어서 얼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맡기고 친정엄마 병간호하러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진짜 박복한 팔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래도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평생 살 집도 있고 언니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노후 준비 든든하게 재산받았으니까요. 평생 저를 억누르던 고향집 인간들도 다 사라졌고 말이에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못했던 효도 우리 친정엄마한테 잘 하고 싶어요. 남편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고요. 제가 정말 마지막까지 친정엄마와 좋은 추억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